살다 보면 아주 먼 이야기 같지만 알고 보면 바로 내 옆에서 혹은 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지금 겪고 계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편은 불륜녀에게 강남의 고급 빌라를 선물했고 시어머니는 제게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울며 불며 매달릴 줄 알았겠지만 저는 아주 상쾌하게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그 여자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황당해하던 그들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오후, 늦은 오후의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길게 노란 띠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거실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문을 부수기라도 할 듯한 기세였죠. 걸레를 내려놓고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가방을 들고 안으로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갈아 신지 않은 채 닦아놓은 마룻바닥 위를 또각또각 하이힐로 밟으며 검은 자국을 남기더군요.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신발을 갈아 신으시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가방을 소파 위에 내던지듯 내려놓고는 허리에 양손을 얹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지은, 너 이리 좀 와봐라.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남편 김민준 때문일 테니까요. 며칠 전 민준 씨의 차 조수석에서 제 것이 아닌 낯선 목걸이를 발견했고 생경한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를 추궁했더니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래, 여자 생겼다. 그 여자가 너보다 훨씬 상냥하고 센스 있다며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입을 열자마자 아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지은아, 민준이가 너한테 한 얘기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마라. 저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음 말을 꺼내길 기다렸죠. 제가 반응이 없자 시어머니는 더 조바심을 내며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탁 하고 던졌습니다.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직접 봐라. 이혼 합의서다. 민준이가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니 얼른 서명해. 저는 고개를 숙여 서류 봉투를 힐끗 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유난히 눈을 찔렀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어 첫 장을 넘기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조건 꼼꼼히 따져서 이득 볼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 집은 민준이가 결혼 전에 대출 끼고 산 거고 결혼 후에 갚은 대출금도 다 걔 월급에서 나간 거니 너랑은 상관없어. 집에 있는 예금 민준이가 너한테 위자료로 400만 원 주라고 하더라. 그 정도면 할 도리 다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마터면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집 대출금 상환은 분명 우리 부부의 공동 월급으로 했고 저는 매달 민준 씨보다 100만 원이나 더 대출 상환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자기 공으로 돌리다니요.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5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 4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저한테 고작 400만 원을 주고 퉁치겠다니 정말 계산 한번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빤히 쳐다보자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득이양양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울면서 민준 씨와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 거라고 확신했나 봅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친정의 뒷배도 없고 번듯한 직장도 없는 민준 씨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자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녀는 다시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독하다고 원망하지 마라. 따지고 보면 다 내 탓이야.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배소식이 감감무소식이니 민준이가 너랑 사는 게 얼마나 답답했겠니. 지금 만나는 아가씨는 젊고 민준이 아이도 낳아주겠다고 하니 제발 앞길 막지 말고 비켜줘라. 그 말을 듣는데 가슴 속에서 찬바람이 불더군요. 결혼 초에 한 번 임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덧이 심해 밥도 못 먹는데 민준 씨는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저를 챙겨주기는커녕 유난 떤다며 타박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아이를 유산했을 때 민준 씨는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떨어질 애였으니 떨어졌겠지 다시 가지면 된다라고 무심하게 말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제 탓이라니요.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예상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고요. 그저 테이블 위에 볼펜을 집어들고 이혼 합의서 마지막 장서명란에 또박또박 제 이름 석자 강지은을 적어 넣었습니다. 서명하는 내내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손끝을 따라다니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득의 양양함은 서서히 의구심으로 바뀌어 갔죠. 제가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자 그녀는 참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진짜 서명한 거냐? 민준이한테 한번 매달려 보지도 않고 저는 소파에 기대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의 시어머니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명하라면서요? 했잖아요. 뭘 더 물어요? 어차피 그 사람 마음 떠났는데 잡아서 뭐해요? 시어머니는 뭔가 놓친 게 있는 사람처럼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너 지금 서명하면 400만 원밖에 못 받고 이 집에서도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 알고 그러는 거냐?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까 닦던 테이블을 마저 닦으러 갔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집도 굳이 목숨 걸 생각 없고요. 대신 어머니, 그렇게 쉽게 저 털어내고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녀는 테이블 위에 합의서를 집어들었는데 종이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등 뒤에 대고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지은, 너 지금 무슨 꿍꿍이 있는 거지? 저는 뒤를 돌아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제가 무슨 꿍꿍이가 있겠어요. 그저 그쪽 집구석이랑 더 엮이기 싫어서 빨리 끝내는 것뿐이에요. 서류 잘 챙겨서 민준 씨한테 갖다 주세요. 그 사람도 얼른 도장 찍어야죠. 빨리 끝날수록 서로 좋잖아요. 시어머니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입을 달싹거렸지만 결국 가방과 서류를 챙겨 들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나갔습니다. 현관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한 번 더 저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이해할 수 없음,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죠. 쾅 하고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찍힌 검은 구두 자국을 보며 천천히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쿨하게 서명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제 머릿속은 아주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저를 맨몸으로 쫓아내려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쉽게 당할 제가 아니었죠. 이혼은 쿨하게 해주겠지만 제 몫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갈 생각이었습니다. 테이블 정리가 끝나자마자 저는 제 변호사인 김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이제부터는 언니한테 맡길게요. 몇 분 지나지 않아 김 변호사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마. 증거는 완벽하게 준비해뒀어. 그쪽에서 다음 스텝 밟기만 기다리면 돼.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김민준, 시어머니,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여자 최수진. 제가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았겠지만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안방 옷장 앞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자주 입는 외투와 속옷 정도만 챙겼죠. 귀중품은 이미 며칠 전에 친구 회원이네 집으로 보내둔 상태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준 씨의 그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걔가 진짜 아무 말 없이 서명했어. 울지도 않고.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옷을 캐리어에 쑤셔 넣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기가 막히더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서명하더라니까.
돈도 집도 필요 없대. 자존심인지 뭔지. 차. 민준 씨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짐을 싸고 있는 걸 보더니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뭐야, 벌써 나가려고. 내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굴더니. 벌써 딴 놈이라도 알아봐 둔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묻은 먼지를 털며 그의 비아냥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이혼 합의서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서명이나 해. 다 하면 당장 나갈 테니까. 당신이랑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여자 방해 안 할게. 민준 씨는 합의서를 집어들고 훑어보더니 기쁨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지 뭡니까? 강지은, 내가 사람 잘못 봤네. 너 멍청한 줄 알았더니 진짜 멍청하구나. 고작 400만 원에 떨어져 나가다니. 5년 결혼 생활이 참 헐값이다. 그치? 그는 낄낄거리며 서명한 뒤 서류를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고 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어떻게 살래? 너같이 직업도 없고 친정도 없는 여자가 어디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살려고? 그때 시어머니가 사과를 깎아 먹으며 안방으로 들어와 거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준 거냐. 400이라도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다른 남자 같으면 너처럼 애 못 낳는 여자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냈어. 저는 캐리어 지퍼를 드르륵 소리나게 잠갔습니다. 그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들렸죠. 저는 모자가 쿵짝이 맞아 떠드는 꼴을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 구경하듯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대꾸가 없자 민준 씨는 제가 아파서 말도 못하는 줄 알고 더 신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뒤적거리더니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수진이한테 사준 빌라야. 저기 성수동 고급 아파트 30평대인데 테라스도 있어. 다음 달이면 명의 이전 끝난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번쩍거리는 인테리어의 집이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고급 소파가 놓여 있고 베란다에는 분홍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더군요. 딱 그 여자가 좋아할 만한 취향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사진을 가리키며 침을 튀겼습니다. 너 평생 이런 집 구경이나 해봤냐? 나랑 결혼해서 이 낡은 빌라에 사느라 고생했다 아주. 시어머니도 휴대폰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집 좋다. 수진이 걔는 참 복도 많지. 누구처럼 5년 살아도 헌집구석 하나 못 건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 그녀는 저를 흘겨보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민준 씨의 휴대폰을 피하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집 좋네요. 두 분, 아니 세 분이서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사세요. 제 말에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멍해졌습니다. 아마 제가 질투에 미쳐 날뛰거나 매달릴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너무나 담담하게 축복의 말을 남겼습니다. 민준 씨는 기분이 상한 듯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강지은, 쿨한 척하지 마. 속으론 피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고고한 척은 척하는 거 아니고 진짜 아무렇지 않아.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테이블 위를 보니 아까 제가 깨끗이 닦아놓은 곳에 그들이 먹다 남은 과일 껍질과 부스러기가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뒤를 따라오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저 멍청한 것. 좋은 시절 다 걷어차고 나가서 고생이나 바가지로 해라. 나중에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오기만 해봐.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뒤를 돌아보니 민준 씨는 거실 벽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저를 비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먹다 남은 사과 조각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저는 픽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럴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쾅 닫지 않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들처럼 천박하게 굴 필요는 없으니까요.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 봐라. 끝까지 말대꾸하는 꼬라지하고는 한 달도 못 돼서 다시 기어 들어올 거다. 오면 뭐해.
난 이미 수진이랑 살기로 했는데 이혼 수속 끝나면 바로 혼인 신고하고 그 진명에 넘겨줄 거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누군지 보여줘야지. 민준 씨의 말을 뒤로 하고 저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센서 등이 제 발걸음에 맞춰 하나둘 켜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득이양양할수록 나중에 더 비참하게 무너질 걸 아니까요. 그 고급 빌라? 과연 누구 차지가 될지 두고 봐야겠죠. 아파트 입구로 나가자 친구 혜원이가 낡은 경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혜원이가 뛰어나와 짐을 받아주었습니다. 어때? 별일 없었어? 해코지는 안 하고 해코지는 무슨 비아냥거리고 빌라 자랑 좀 하더라. 저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습니다. 안심해. 진짜 쇼는 이제부터니까. 혜원이가 시동을 걸며 웃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괜히 나한테 짐 맡기고 준비한 게 아니지.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갈 때 저는 차창 밖으로 제가 5년이나 살았던 낡은 빌라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 안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모자가 있겠죠.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과의 인연을 끊었으니까요. 이제 강지은이 만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그들이 바보 취급했던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혜원이의 차는 퇴근길 정체 속에 섞여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옛 노래가 흘러나왔고 차창 밖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뒤로 밀려났습니다. 혜원이가 멍하니 밖을 보는 제게 뜯지 않은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무슨 생각해? 김민준 그 인간들 생각?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처음 이상하다 느꼈을 때 생각하고 있었어. 혜원이가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너 도대체 언제부터 안 거야? 바람 피우는 거. 그 질문에 작년 겨울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민준 씨는 야근이라며 새벽에야 들어왔는데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던 은은한 향이 아니라 아주 진하고 달콤한 과일 향이었죠. 물어보자 거래처 여직원이 뿌린 게 묻은 거라며 오히려 저를 의심병 환자 취급했습니다. 작년 겨울쯤이었어. 야근 핑계대고 늦는 날이 많아지더니 셔츠에 립스틱 자국 묻혀오고 처음엔 나도 아닐 거라고 최면을 걸었지. 근데 휴대폰 비밀번호 바꾸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확신했어. 혜원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가서 머리채라도 잡았을 텐데. 그땐 증거가 없었으니까. 말해봤자 너만 속 터지지. 그래서 내가 덫을 놨어. 그 인간 술 취해 자는 틈에 지문으로 잠금 풀고 내 지문도 등록해놨지. 멍청하게도 지문 등록 바뀐 줄도 모르더라. 설마 내가 자기 폰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휴대폰을 열자마자 쏟아지던 그 더러운 카톡 대화들. 자기야, 언제 이혼해? 보물아, 조금만 기다려. 이혼하고 너한테 갈게. 예쁜 원피스 사줄게. 그리고 수많은 송금 내역들. 5만 원, 10만 원은 예사고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낸 기록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때 손이 덜덜 떨리는데도 꾹 참았어. 울어봤자 뭐해. 증거부터 남겨야지. 채팅 내역 싹 다 캡처해서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송금 내역도 다 찍어뒀어. 그리고 은행 가서 공동계좌 입출금 내역 뽑아봤더니 글쎄 작년 하반기부터 매달 400만 원씩 낯선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더라. 400만 원? 미친놈 아니야. 알고 보니 그 계좌 시어머니 명의였어. 혜원이가 혀를 찼습니다. 와, 진짜 지독한 놈들이네. 미리 재산 빼돌리려고 작당을 했구나. 근데 왜 그때 바로 안 터뜨렸어? 그때 터뜨려봤자 내가 불리해. 변호사 선임도 안 됐고 결정적인 증거도 부족했고 그래서 이 악물고 참았지. 저는 김 변호사님과의 카톡 내용을 혜원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올해 초에 소개받은 김 변호사님인데 이혼 재산 분할 전문이야. 내가 모은 증거 다 보여줬더니 그러시더라.
공동재산 빼돌려서 상간녀한테 쓴 돈, 시어머니한테 보낸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특히 부동산 같은 큰 거는 배우자 동의 없으면 무효라고. 아,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서 네가 귀금속이랑 내 통장 다 나한테 맡긴 거였구나? 응. 김 변호사님이 혹시 모르니 내 몫은 미리 챙겨두라고 했거든. 그 귀금속 절반은 내 돈으로 산 거고 나머지는 우리 엄마 유품이야. 김민준이랑은 상관없는 거지. 예금도 내가 몰래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고 민준 씨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알았지만 저는 결혼 2년 차부터 밤마다 온라인 상담 일을 하며 월 1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공동 계좌에 넣지 않고 따로 모아뒀기에 2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죠. 소송 비용은 충분했습니다. 혜원이의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따뜻한 차를 마시니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연락은? 어제 연락 왔어. 그 빌라 아직 등기 이전 안 됐대. 계약금이랑 중도금만 민준 씨 카드로 긁었는데 계약자 명의는 그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직 등기 안 넘어갔으니 가처분 신청하면 바로 묶을 수 있대. 대박. 김민준 그 인간. 상간녀한테 빌라 사준다고 떵떵거렸는데 닭 줬던 게 되겠네. 며칠 뒤 저는 혜원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입구부터 정의 구형 같은 문구가 적힌 액자들이 걸려 있어 믿음직스러웠죠. 김 변호사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게 김민준 씨가 빌라 계약금으로 보낸 내역입니다. 지난달 15일에 공동 계좌에서 1억 5천만 원을 건설사로 이체했네요. 계약서에는 최수진 이름이 적혀 있고요. 1억 5천만 원, 우리가 평생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을 그는 내연녀를 위해 펑펑 쓴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이 부부 공동 계좌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거액을 처분한 건 민법상 부부 공동재산 처분권 침해예요. 오늘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들어갑니다. 빌라 명의 이전 금지 가처분. 그리고 증여 계약 취소 소송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일주일이면 결정 날 겁니다. 건설사 측에도 내용 증명 보냈으니 당분간 명의 변경 못 해줄 거고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이가 신이 나서 팔짱을 꼈습니다. 야, 1억 5천이라니. 그거 그 여자한테 넘어갔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 뻔했어. 이제 그 인간들 표정 볼 만하겠다. 그리고 3일 뒤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 씨,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 났어요. 빌라 명의 이전 동결됐습니다. 그 전화를 끊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민준. 저는 혜원이와 눈을 마주치고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여보세요. 야, 강지은,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법원에서 빌라에 가처분을 걸어? 민준 씨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느긋하게 대꾸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1억 5천만 원.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 나랑 상의도 없이 상간녀한테 집 사주는데 썼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내가 번 돈이야. 네가 무슨 상관인데? 법적으로 결혼 기간 동안 번 돈은 다 공동 재산이야. 당신이 인정하든 말든 법이 그래. 억울하면 법정에서 따지든지. 민준 씨는 숨을 헐떡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깔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빌라 안 살게. 그러니까 가처분 좀 취하해줘. 응? 우리 좋게 해결하자. 좋게. 나 쫓아낼 때 좋게 보냈어야지. 이미 늦었어. 이혼 합의서 썼고 재산 문제는 법대로 할 거야.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차단했습니다. 혜원이가 옆에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나이스 샷. 바로 그거야. 얼마 후 김 변호사님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상간녀 최수진이 분양사무소에 찾아가서 왜 명의 이전 안 해주냐고 난동을 부렸답니다. 김민준과 전화로 싸우는 소리까지 다 들렸다고요. 쌤통이다. 이제 서로 물어뜯고 난리 나겠네. 다음 날 아침 혜원이가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지은아, 이것 봐. 너네 예전 동네 단톡방 난리 났어. 민준이네 집 앞에 누가 와서 행패 부린대. 사진을 보니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시댁 현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최수진이었습니다. 빌라가 묶이니 돈 달라고 쳐들어간 거죠. 혜원이는 구경 가자고 성화였고 저도 궁금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예전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의 악을 쓰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준 이 사기꾼아. 빌라 사준다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내 시간, 내 청춘 물어내. 민준 씨가 쩔쩔매며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제발 좀 조용히 해.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마련은 무슨, 당장 내놔. 그때 시어머니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행패야. 네가 좋다고 꼬리쳐놓고 이제 와서 돈 타령이니? 아줌마, 말은 똑바로 하세요. 아줌마 아들이 먼저 이혼한다고 꼬드겼거든요. 증거 다 있어요. 둘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고 경찰이 출동해서야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군중 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정말 진흙탕 싸움이 따로 없더군요. 일주일 뒤 법원 심리가 열렸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서 민준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최수진까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 기세였지만 김 변호사님이 막아서자 주춤했습니다. 법정 안은 고요했습니다. 판사님은 김 변호사님이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피고 김민준 씨 원고 동의 없이 1억 5천만 원을 최수진 씨 명의의 부동산 계약금으로 지불한 사실 인정합니까? 민준 씨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월급으로 한 겁니다. 김 변호사님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급여는 모두 부부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마땅하며 매달 원고가 더 많은 금액을 가게에 보태왔습니다. 또한 피고는 모친에게 매달 400만 원씩 총이 400만 원을 송금하여 재산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부양료의 범위를 넘어선 금액입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용돈 좀 준 게 무슨 죄야. 판사님이 엄하게 제지했습니다. 피고 모친, 앉으세요. 조사 결과 피고 모친은 연금 소득이 충분하고 본인 명의 재산도 있습니다. 매달 400만 원은 과도합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판사님은 10분간 휴정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 피고와 건설사 간의 부동산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반환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또한 피고와 피고 모친은 원고에게 은닉한 예금이 400만 원을 반환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봉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5년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아이고 소리를 내며 통곡했습니다. 최수진은 민준 씨에게 내 집 내놔 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법원을 나오는데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지은 씨. 이제 다 끝났어요. 돈 안 갚으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갈 거니까 걱정 말고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자존심, 짓밟힌 지난 시간을 보상받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며칠 뒤 예상대로 그들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가차없이 시어머니 통장을 압류했고 이 400만 원 전액을 추심해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은행에서 난동을 부리다 쫓겨났다는 소문도 들렸죠. 그리고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민준 씨는 회사에서 불륜 사실과 회사 로비에서의 소란 때문에 감봉 징계를 받고 지방 한직으로 좌천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송 비용과 위자료를 마련하느라 살던 집마저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갚을 능력이 안 되어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혜원이의 도움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죠. 가게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하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민준 씨였습니다. 지은아, 나야. 엄마가 충격받아서 쓰러지셨어. 병원비가 없는데 조금만 빌려주라.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목소리는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니? 돈 빌릴 데 없으면 친척한테 알아보든가.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자업자득이니까요. 꽃집 오픈을 며칠 앞둔 늦가을, 저는 꽃시장에 다녀오다가 예전 동네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익숙한 여행 가방을 보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샀던 그 가방이었죠. 거기엔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짐 보따리 몇 개가 널브러져 있었고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강제 퇴거당해 갈 곳이 없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최수진은 돈이 떨어진 걸 알고 진작 도망갔다는 소문이 돌았죠. 시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에 얇은 외투를 걸치고 벌벌 떨고 있었고 민준 씨는 수염이 더부룩한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더니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아이고 지은아, 우리 좀 살려다오. 갈 데가 없다. 며칠만 재워줘. 응? 민준 씨도 따라와서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맨몸으로 쫓겨날 땐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저 꽃집 열어서 바빠요. 그리고 제 집엔 당신들 들어올 자리 없어요. 저기 앞에 노숙인 쉼터 있던데 거기로 가보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꽃집 간판은 연보라색입니다. 바이올렛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죠. 개업 첫날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가게 안에서 꽃향기를 맡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썩어 문드러져 거름이 되었고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에도 진짜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지키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은 오고 썩은 땅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저 강지은이 증명했듯이 말이죠.